안녕하십니까. 도시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당신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는 시간. 세상의 기묘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밤기록의 진행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기록은 잉크가 아닌 핏물로 쓰인 페이지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낡은 스피커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서울 외곽,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국립법무병원의 격리병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시카고 한인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가족 엽기 살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강지훈 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망상장애 환자라고 부르고 형사들은 그를 냉혈한 살인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강지훈 씨,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당신이 있는 그 하얀 방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네, 들립니다. 아주 선명하네요. 마치 제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곳의 공기라 차갑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하죠. 아시나요? 소독약 냄새는 피비린내를 지우려고 쓰는 겁니다. 아무리 닦아내도 제 코끝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냄새가 남아있어요. 젖은 흙내음, 쇠냄새, 그리고 썩어가는 장미 향기 같은 것들이요. DJ님,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하죠. 알아요. 저기 거울 뒤에 서 있는 의사놈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도려내고 싶어 해요. 약을 먹여서 저를 멍청한 인형으로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의 가죽을 쓰고 웃고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기록해 주신다고 했죠? 부디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적어주세요. 이건 제 유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약속드립니다. 밤기록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목소리만을 기록할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 시카고. 당신의 가족이 그 낯선 땅, 낯선 집으로 향하던 날. 그때의 풍경은 어땠습니까? 10월 말이었습니다. 시카고의 가을은 유난히 짧고 스산했죠. 아버지는 사업 문제로 한국을 떠나야 했고 우리는 도심에서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외곽 숲속의 저택을 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채도를 잃어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젖은 아스팔트 길. 저는 뒷좌석에 앉아 음악 소리 사이로 부모님의 들뜬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진짜 평화가 올 거야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정원을 어떻게 꾸밀지 벌써 설렌다며 웃으셨죠. 그 웃음소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위태롭게 들립니다. 차가 숲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 집이 나타났습니다. 3층짜리 붉은 벽돌집. 붉은색이라고 했지만 밝은 빨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라 비틀어진 핏자국 같은 검붉은색이었죠. 집 전체를 담쟁이 덩굴이 휘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집이 숨을 못 쉬게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고풍스러운 빅토리아 양식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제 눈에는 그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2층의 긴 창문들은 눈꺼풀이 없는 눈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현관문은 굳게 다물린 입처럼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제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환영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경고였습니다. 돌아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경고를 듣지 못하셨죠.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끼익 하는 쇠 긁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집 자체가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군요. 하지만 보통 이사 초기에는 짐 정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기분을 잊기 마련입니다. 집안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처음 며칠 동안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집 안은 밖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난방을 최고로 올려도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냄새,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책 냄새 같기도 한데 가끔씩 아주 미세하게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저는 그 냄새가 싫어서 방에 향초를 하루 종일 피워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죠. 너무나 평화로워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넥타이를 메고 다녀오마 라며 활기차게 나가셨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요리를 하고 그릇을 닦으셨죠. 저녁이면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위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대화의 템포 같은 거요. 우리가 식탁에서 대화를 나눌 때 보통은 말이 겹치기도 하고 잠시 끊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대화는 마치 대본이 있는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A를 말하면 어머니가 정확히 1초 뒤에 B를 대답하고, 제가 C를 말하면 다시 아버지가 웃는 식이었죠. 그 완벽한 리듬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개 골든 리트리버 맥스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맥스는 원래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달려나가서 꼬리를 흔들고 배를 뒤집던 녀석이었죠. 하지만 이사 온 지 3일째 되던 날부터 맥스가 현관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맥스는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덜덜 떨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압도적인 공포에 질린 것처럼요. 저는 그때 맥스를 믿었어야 했습니다. 동물들의 본능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하니까요. 반려견의 반응은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신호죠. 그리고 지훈 씨가 결정적으로 이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의심하게 된 사건,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경찰 조서에는 거실에서의 목격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네, 그날 밤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이사 온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데 벽시계 초심 소리가 뇌를 찌르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틱틱틱. 도저히 잠들 수 없어서 물이라도 마시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3시 15분.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1층 거실에는 달빛만이 길게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계단 중간쯤 내려갔을 때 저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1인용 가죽 소파, 거기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잠옷이 아니라 낮에 입던 정장 그대로, 넥타이도 풀지 않고 구두까지 신은 채로요. 아버지는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 꺼진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요. 숨을 쉬는 것조차 같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오락내락하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몽유병인가? 아니면 회사 일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건가? 아빠! 하고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아버지의 연mol교를 비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입꼬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귀 밑까지 찢어지게 올라가 있는데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문제였습니다. 눈꺼풀을 밟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영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밀랍 영양에 눈을 박아놓은 것처럼 건조하고 번들거렸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버지의 가죽을 벗겨서 마스크처럼 뒤집어 쓰고 억지로 웃는 모양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자 그 소리에 반응하듯 아버지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계 태엽이 돌아가는 것처럼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 텅 빈 눈동자가 저를 향했을 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들 왜 안 자니? 그 목소리.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느려지게 재생한 듯한 기계적이고 차가운 톤. 저는 비명을 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1층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잘 잤니? 라고 묻는 그 얼굴 뒤에 어젯밤에 그 몬스터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식탁 밑에 식칼을 숨기기 시작한 것은. 식탁 밑에 식칼을 숨겼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 흉기를 숨겨야 했던 당신의 심정이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군요. 그날 밤 거실에서 목격한 아버지의 기괴한 미소 이후 당신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공포는 비명이나 폭력이 난무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익숙했던 공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낯선 이질감을 느낄 때 진정한 공포가 시작됩니다. 지훈 씨, 그 이질감이 극에 달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가짜라고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그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번개가 쳤고 집안의 전등은 분한하게 깜빡거렸죠. 어머니는 저녁 메뉴로 스테이크를 준비하셨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고기를 아주 잘 익혀 드시는 웰던 취향이셨습니다. 핏물이 흐리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식탁 위에 올라온 접시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기는 거의 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겉면만 살짝 그을렸을 뿐 칼을 대자마자 붉은 핏물이 접시 위로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식탁 위의 꽃향기를 덮어버릴 정도였죠. 저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썰고 계셨습니다. 끼익 끼익. 나이프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오른손잡이이셨습니다. 숟가락질도 바느질도 칼질도 항상 오른손으로 하셨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는 왼손에 나이프를 쥐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손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프를 잡는 방식이 마치 어린아이나 짐승이 도구를 처음 잡는 것처럼 주먹을 쥐듯이 나이프 자루를 움켜쥐고 고기를 짓이기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투박하고 그리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붉은 육즙이 흘러내려 턱을 타고 떨어지는데도 어머니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키고 다시 썰고를 반복할 뿐이었죠. 그들의 눈은 음식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며 턱관절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왼손으로 드세요? 순간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칼질이 뚝 멈췄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포크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마치 하나의 회로로 연결된 로봇처럼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들, 그리고 3초 정도의 기괴한 침묵 후 어머니가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니? 깜빡했구나. 그 대답은 너무나 자기적이었습니다. 마치 입력된 대사를 출력하는 것처럼요. 어머니는 나이프를 오른손으로 옮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작조차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각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미세하게 벗어나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뒤집힐 것 같아 화장실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식사 자리였군요. 익숙한 가족의 모습에서 인간이 아닌 무언가의 습성을 발견했을 때의 공포. 그래서 당신은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까? 네. 저는 제 방이 아니라 1층 복도 끝에 있는 지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사 온 날부터 아버지가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며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식탁에서 느꼈던 그 공포의 원인이 이 집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서재에 둔 비상 열쇠를 훔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 그리고 오래된 쇠 냄새가 훅 끼어차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계단이 이어져 있었죠. 휴대폰 조명 하나에 의지해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나무 계단은 썩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죄인준들이 남기고 간 낡은 가구들과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실 가장 안쪽 벽돌로 막혀있는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끊어질 듯 위태로운 목소리.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그건 자장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천둥이 치면 무서워하는 저를 안고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식탁 위에 앉아있는 가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쉰 목소리, 울음이 섞여 갈라진 목소리,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반복하는 진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바짝 귀를 갖다 댔습니다. 노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중간중간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살려달라는 신호처럼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위층에서 날고기를 씹는 것들은 내 부모가 아니다. 내 진짜 부모님은 이 차가운 벽 너머 보이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다. 놈들이 부모님을 가두고 그 자리를 빼앗은 거야.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벽을 부수고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쿵쿵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하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아주 무겁고 느릿한 발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계단을 타고 울려 내려왔습니다. 지훈아, 거기 있니? 숨바꼭질 하는 거니? 저는 비명을 삼키며 낡은 옷자랑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휴대폰 조명을 끄자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계단을 내려오는 처벅처벅,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만이 제 귓가에서 뒤섞였습니다. 어둠 속의 숨바꼭질이라 듣는 저조차도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좁은 옷장 뒤에 숨어 자신을 찾으러 온 아버지의 형상을 한 괴물아 발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지훈 씨는 어떻게 그 지하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가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제가 숨어 있는 낡은 옷장 앞에서요. 썩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옷장을 뚫고 나갈 것만 같았죠. 아버지, 아니, 그것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멜로디가 아니었어요. 음정과 박자가 완전히 뒤틀린 기계 오작동 소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들, 아빠랑 놀자. 그 목소리가 옷장 틈새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옷장 틈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키키키 하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죠. 그리고 그는 옷장 문을 여는 대신 주먹으로 옷장 여면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혀를 깨물며 참았습니다. 저는 저를 못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공포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던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제가 귀를 대고 있었던 그 벽돌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을 톡톡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손님 있잖아. 곧 밥 줄게. 그 말에 벽 너머의 자장가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콧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하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마비된 것처럼 풀려버렸으니까요. 그 존재가 벽 너머에 있는 진짜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걸 확인사살한 셈이군요. 지하실에 갇힌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까? 지하실에는 다행히 뒷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환기창이 있었습니다. 저는 짐들을 쌓아 밟고 올라가서 그 좁은 창문을 깨고 간신히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로 정원에 떨어졌죠. 다시 2층 제 방으로 몰래 들어갔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놈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공포는 방 안에만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이 변했다고요? 인테리어나 구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집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굶주림을 참으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의 벽지무늬가 꿈틀거렸습니다. 처음엔 제 눈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장미무늬 벽지가 마치 혈관처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에서 쿵쿵 하는 거대한 심장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그게 제일 끔찍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방문 틈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의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긴 머리를 하고 계셨는데 문틈으로 비친 그림자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먹위가 뭉툭하게 잘려나간 그림자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있는 아버지의 그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올 정도로 기형적으로 길었습니다. 그 긴 팔을 흐느적거리며 벽을 훑는 그림자를 보며 저는 이불 속에서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침이 오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시카고의 겨울밤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환각일 수도 혹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착시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지훈 씨 작은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겠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당신은 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을 떠날 수도 있을 텐데요. 도망이요? 저도 수백 번 생각했습니다. 창문을 뛰어내려 도망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하실 벽 너머에서 들리던 어머니의 자장가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제가 도망치면 진짜 부모님은 영영 그 차가운 벽 속에 갇혀서 놈들의 먹이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짜예요, 괴물이에요 라고 하면 정신병원이나 천호할 테니까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고. 놈들이 가장 방심할 때 놈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진짜 부모님을 구해야 한다고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카고에 기록적인 폭설 예보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화약해 고립되던 그날 밤 놈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가족끼리 오붓하게 파티를 하자꾸나.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파티의 메인 요리가 바로 저라는 것을요.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야구방망이와 등산용 나이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폭설로 고립된 저택, 가족을 가장한 괴물들과의 마지막 만찬. 영화의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이군요. 지훈 씨가 무기를 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아래층의 풍경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지훈 씨를 잡아먹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요. 방문을 열고 계단 위에서 내려다본 거실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습니다.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식탁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생크림 케이크. 촛불이 켜져 있었죠. 가짜 부모님은 고깔 모자를 쓰고 저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 아니었거든요. 제 생일은 5월입니다. 그때는 한겨울인 1월이었고요. 놈들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행복한 가족의 데이터를 아무렇게나 조합해서 흉내내고 있을 뿐이었죠. 그 뻔뻔한 연기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 긴 빵칼을 집어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칼날에 비친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자, 지훈아, 이리 와서 촛불 꺼야지. 그건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이겠다는 신호였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숨겨둔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아버지의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사람을 때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딱딱한 플라스틱 인형이 깨지는 듯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명도 지르지 않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식탁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까!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사람의 비명이 아닌 고장난 사이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기계적인 소음. 저는 그 소음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쓰러진 아버지, 아니 아버지의 탈을 쓴 괴물이 꿈틀거리는 걸 확인하고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망치지 않고 식탁 위에 접시들을 제게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접시가 깨지고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등산용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푹. 손에 따뜻한 액체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붉은색이어야 하는데 제 눈에는 그 액체가 검은색으로 보였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역한 냄새가 나는 검은 기름. 놈들은 기계였던 겁니다. 혈관 속에 피 대신 엔진 오일이 흐르는 정교한 안드로이드였던 거예요. 검은 피. 지훈 씨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군요. 그렇게 두 존재를 모두 제압하신 겁니까? 네.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깨진 케이크, 부서진 가구들, 그리고 바닥에 흥건한 검은 액체들. 가짜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찌그러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식탁 다리에 기대어 축 늘어져 있었죠. 드디어 끝났다. 내가 이겼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하실. 진짜 부모님이 아직 거기 갇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나이프를 든 채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자물쇠를 방망이로 부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그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제가 놈들을 해치웠어요. 저는 소리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던 그 벽돌로 막힌 그 벽 앞에 섰습니다. 창고 구석에 있던 오한마, 대형 망치를 찾아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꺼내드릴게요. 쾅! 저는 미친 듯이 벽을 내리쳤습니다. 벽돌 파편이 튀고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부모님이 지훈아, 고맙다 우리 아들 하고 우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드디어 벽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비추며 그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벽 너머,
그곳엔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짜 부모님이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녹슨 배관 파이프 몇 개가 얽혀 있을 뿐이었죠. 저는 멍하니 그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여기서 자장가가 들렸는데, 분명히 살려달라고 벽을 긁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용 삐용 삐용. 경찰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현관문 너머로 파란 불빛이 거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소리쳤습니다. 손 들고 나와! 무기 버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괴물들을 잡고 부모님을 구하려고 했는데 왜 총구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지? 경찰관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가짜 아버지의 맥박을 짚어더니 창백한 얼굴로 동료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들놈이 미쳐서 제 부모를 난도질해 놓았구만. 참혹하군요. 경찰 조사 경과와 부검 리포트가 여기 제 손에 있습니다. 지훈 씨,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군요.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 액체는 없었습니다. 그건 다량의 출혈, 즉 붉은 피였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사망한 두 분은 지훈 씨의 친부모인 강민수 씨와 이영희 씨가 99.9% 확실했습니다. 기계 부품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따뜻한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가짜라고 믿었던 그들은 그저 낯선 타국 생활과 아들의 불면증을 걱정해서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준비하려던 당신의 진짜 부모님이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서류 조작, 뻔한 수법이죠. 경찰도 검시관도 다 한편일까요? 그놈들은 조직적입니다. 인간 사회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TJ님, 그 종이 쪼가리를 믿으십니까? 당신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저는 봤습니다. 칼이 들어갈 때 튀던 그 검은 기름을, 내 손에 닿던 그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을. 그건 인간이 아니었어, 절대로. 지훈 씨, 진정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람이 똑같이 생긴 가짜로 대체되었다고 믿는 망상장애죠. 벽 너머의 자장가 소리도 식탁에서의 왼손잡이 행동도 전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오류였습니다. 지하실 벽을 뚫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아니요, 증거는 바로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DJ님,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넥타이를 메고 계셨죠? 파란색 스트라이프 넥타이야. 네? 넥타이라뇨? 네, 메고 있습니다만 그게 왜요? 이상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 방송 초반에는 넥타이 매듭이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군요. 그리고 안경을, 아까는 뿔테 안경을 손가락으로 축혀 올릴 때 중지를 쓰셨는데 방금은 검지를 쓰셨습니다. 습관이 바뀌셨네요. 불과 30분 사이에 말입니다. 당황,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방송 중에 자세를 고쳐놨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DJ님, 지금 방송실 문 잠겨 있습니까? 밖에 있는 스태프들 진짜 스태프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인사했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나요? 혹시 그들이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웃고 눈은 유리구슬처럼 텅 빈 채로 말이죠. 지훈 씨, 인터뷰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속삭이듯 도망치려는군요.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당신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야. 그래, 그게 시작이야. 의심이 들면 확인해 봐야죠.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을 잘 살펴보세요. 아내가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몇 스푼 넣는지, 아이가 잠들 때 숨소리가 평소랑 같은지. 만약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준비하세요. 식탁 밑에 칼을 숨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잠깐, DJ님, 당신 목덜미에 점이 있었습니까?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당신 누구야? 갑작스런 소음, 과당, 의자 넘어지는 소리. 이건 놓아. 이건 놓으라고. 저놈도 가짜야.
저 DJ도 가짜라고! 화면 꺼! 끄라고! 피디님, 연결 끊으세요. 빨리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밤 기록은 여기서